방금 제가 봤다는 걸 실토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본 건 전체 기록이 아니에요. 내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몇 년마다 사람들이 기록물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 거기 뭐가 쓰여 있는지 본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일부러 조회 서류를 전부 치우지 않고 일부만 남겨둔 거죠. 호기심에 접근한 사람들이 겁먹고 떨어져 나가라고요. 당신이 본 건 내가 보라고 놔둔 겁니다. 그뿐이에요. 나는 멍하니 눈만 껌뻑였다. 자료가 얼마나 더 있습니까? 나머지 자료는 당신이 본 것보다 좀 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녹음 테이프도 2개 있지요. 테이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신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건 바로 테이프 때문이에요. 누군가 조회 서류에 적힌 관리번호로 열람 신청을 할 때마다 기록물 관리인이 제게 메모를 남기거든요. 그분들이야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당신이라면 분명 그 이유를 알겠죠. 테이프 관리 번호를 아는 사람이면 조회 서류를 봤다는 소리죠. 나는 맥없이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이 봤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브루스의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꿰뚫어보듯 쳐다봤다. 고양이가 생쥐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을 때 쥐가 느끼는 기분이 이런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럼 이 방에서 그 환자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서로 확인했으니 말해봐요. 우리가 DSM에 기재된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던가. 지난 30년간 이 병원 의사 중 아무도 조가 여러 가지 희귀 정신병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요. 내가 왜 당신을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금한 환자에게 가까이 가도록 놔둬야 할까요? 이번엔 좀 더 영리한 대답을 기대할게요. 나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 전에 이제 와서 조를 격리시킨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건 무의미하겠죠? 좋은 질문이군요. 놀랍게도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고 해둡시다. 그래도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질문으로 대신한 건 칭찬할 만하네요. 하지만 우선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대답을 들어보고 괜찮았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줄게요.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조의 치료 기록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여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다. 내가 방향을 제대로 짚었거나 웃을 정도로 완전히 헛짚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 누구든 원하면 조와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정작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해보죠. 게다가 브루스는 내가 조를 치료하고 싶다고 하자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신과 치료는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기 마련인데 누구나 조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치료는 금지되어 있다는 건 조의 경우에는 구술 심리치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뭔지는 몰라도 의사의 상담 이상의 무언가가요. 잘못 짚었군요.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흠칫 놀랄 뻔한 걸 애써 참으며 다시 시작했다. 좋아요. 그럼 대화나 약물 치료 말고 다른 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천천히 말하며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했다. 아무튼 그래도 조와 지나친 대화를 삼가라는 걸 보니 그 정도에도 위험한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하고나 얘기하는 걸 치료라고 하진 않잖아요.
제가 긴장병 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고 그 사람이 제 환자가 되는 건 아니죠. 대화를 시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정식으로 그 사람을 환자로 맡으면 치료는 물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환자가 잘못되면 환자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환자로 인해 누군가가 잘못되면, 그녀가 한 손으로 들어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나는 꿋꿋하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병원장님은 이미 조가 불치병이라 판단하고 계세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걸 전부 시도해봤을 텐데도 조가 계속 이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걸 보면 환자 가족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퍼뜩 떠올랐다. 틀림없어요. 조의 서류에서 전임 병원장이 당신께 보낸 서신을 보면 환자 부모가 치료비 지급을 멈추더라도 병원 예산으로 조를 여기에 수용시켜 바깥 세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사들이 조를 환자로 맞는 것을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아직 설명되지 않아요. 애초에 의사라는 직업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바람에 그녀가 중간에 가로막고 싶어도 끊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막을 마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대견해 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거꾸로 만약 위험한 게 바로 우리 의사들 쪽이라면, 정신과 환자에게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 전염성이 높은 병에 걸려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를 상대할 때는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치료에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엄격히 접촉을 금하고 의료진도 총 접촉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와 몇 분 동안 같은 방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치료를 하겠답시고 절차를 무시하고 몇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조와 몇 분간 대화를 나누는 건 아무한테도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무사 그레이엄과 내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죠. 내시는 매일 밤 조에게 노출된 상태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당신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에게 오래 노출되면 우리 의사들이 내시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요. 순간 나는 멈칫했다. 오싹한 기운이 서서히 엄습해왔다. 혹시 그동안 조를 치료한 의사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로즈가 손을 올려 천천히 박수를 쳤다. 이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군요. 그러려면 먼저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따라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브루스의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서둘러 뛰쳐나와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우리는 말없이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 병원장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열쇠로 서랍을 연 뒤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전 병원장이었던 토머스가 분명히 초기 진단을 했어요. 아니, 시도를 한 거죠. 아무튼 그 후로 4년의 공백이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조를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를 치료해 보려고 했죠. 실은 내가 첫 번째였어요.
이 병원에서 근무를 막 시작한 때였는데 토머스가 조를 치료해보라고 했죠. 나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레지던트와 펠로우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당시에는 우리 병원의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서 뛰어난 인재를 데려올 형편이 됐죠. 잘난 체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랍니다. 로즈가 오른편을 흘낏 보기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학위들이 눈에 띄었다. 명문 의대 졸업장과 의학박사 학위, 진리, 베리타스, 하버드 대학교 라틴어 표어라고 새겨진 문구, 미국 최고 병원에서 받은 레지던트 펠로우 과정 수료증, 2개의 별도 전문의 자격증까지 그야말로 진정한 전문이었다. 토머스의 생각이 옳았어요. 당시 나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였죠. 그런데도 조를 치료한 지 4개월 만에 간호사실에서 약 한 통을 통째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토머스는 나를 조에게서 손떼게 한 뒤 유급병가를 보내 트라우마 치료를 받게 했죠. 나는 개인 병원에서 몇 개월 더 있다가 돌아왔고 다시는 조와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나 다음에 조를 담당한 의사는 1년 동안 치료를 시도했어요. 꽤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의사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단됐죠. 그는 이틀 후 우리가 실종 신고를 한 날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자택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냈는데 내가 보기에 정신착란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기에라고 말한 이유는 경찰이 집에 들어간 순간 그가 칼을 들고 덤벼들어 사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본 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조의 다음 의사는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하고 긴장병을 일으켜 이 병원에 수용되었어요. 당신이 오기 한 달 전쯤 그녀가 어디서 날카로운 물건을 구해 목을 베지만 않았더라면 조의 담당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당신이 그녀를 치료할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튼 그녀 다음에 우리는 조의 병세를 개선해보고자 조금 거친 사람에게 치료를 맡겼죠. 군 경력이 있고 다른 병원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다 온 인물이었어요. 그는 18개월간 조를 치료하다 한 줄짜리 사직서를 남기고 자기 머리에 총을 쐈죠. 서류 마지막 장에 이르자 로즈가 한숨을 푹 쉬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은 토머스가 직접 조를 맡기로 했어요. 다행히 큰일이 나지는 않았지만 토머스 역시 8개월 만에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조를 상대하지 않았죠. 몇 년 후 그는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이사회에 참석해 후임 병원장들이 임명되면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어요. 병원장이 직접 면접을 봐서 적합 여부를 검증한 사람에게만 조의 치료를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조항에 동의했고 지금까지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만이 조를 담당할 수 있었죠. 당신 말이 맞아요. 조의 광기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동료들은 물론 나를 이끌어주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분마저 파멸시키는 걸 봤죠. 나도 거의 망가질 뻔했고요.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잠깐이지만 차갑고 예리한 눈빛 너머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한때 나처럼 자신감 넘쳤던, 그러다 환자 한 명이 본인의 인생과 주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분노에 찬 젊은 의사의 모습이었다.
저를 시험하고 계셨군요.